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일상이나 직장에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막 깊은 무력감을 느끼거나 귀한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는 늘 우리의 가장 큰 난제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는 바로 이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아주 서늘하고도 명쾌하게 풀어내는 텍스트입니다. 주역을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 경영이죠. 네, 주역이라고 하면 보통 그 점괘를 보거나 아주 철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약간 고리타분한 내용일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룰 이 자료의 매력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호함이나 낭만적인 포용 같은 건 싹 빼버리고 깜짝 놀랄 만큼 현실적이고 단호한 조언을 줍니다. 그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게 우리 심층 탐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텍스트에 담긴 수천 년 전의 이 지혜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이른바 빌런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해주는지 말이죠.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이 텍스트가 말하는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계를 명확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나 의지가 아니라요? 네, 우리는 보통 일이 안 풀릴 때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 이렇게 자책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 탓을 먼저 하게 되죠. 하지만 주역의 관점에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즉, 나의 관계적 환경을 객관화하는 것이 삶의 격을 결정짓는 진짜 시작점이라는 거죠. 와, 굉장히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그렇다면 그 분별의 기준이 궁금해집니다. 설마 단순히 성격이 착하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았을 텐데요? 당연히 아닙니다. 주역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아주 엄격하게 분류합니다. 세 가지 부류요? 네, 바로 대인, 소인, 그리고 비인입니다. 대인, 소인, 비인. 대인과 소인은 왠지 익숙한 단어네요. 그렇죠. 먼저 대인은 하늘의 뜻, 그러니까 천명과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고 도덕적인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익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죠. 네,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 같네요. 그럼 소인은요? 소인은 철저하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만 쫓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류라고 할 수 있죠. 아, 거기까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바로 세 번째 부류였어요. 비인. 한자 그대로 풀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비인. 바로 이 개념이 오늘 탐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게 막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전혀 아닙니다.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의, 다시 말해 상식이나 염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에 완전히 결여된 존재를 뜻해요. 아,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네,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 고통을 자기 이익이나 즐거움으로 삼는 부류입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그야말로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죠. 설명을 들으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이 뇌리를 스치네요. 왜 겉모습은 아주 번듯한데 대화를 할수록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한두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끔 만나는 지인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주변 사람이 이 세 부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안목입니다. 이게 바로 운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에요. 훌륭한 대인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곁에 치명적인 비인이 있는지를 알아채는 게 생존의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살다 보면 피하고 싶어도 이런 비인들을 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동양고전이니까 왠지 끈기를 가지고 상대를 감화시켜라, 넓은 마음으로 품어줘라 이런 식의 교훈을 줄 것 같은데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나요? 놀랍게도 주역의 조언은 그 예상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주 섬뜩할 만큼 냉철하고 방어적이죠. 원문에 담긴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예 말을 섞지 말아라. 아예 말을 섞지 말아라. 와,
네, 차갑죠. 진짜 단호하네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전통적인 도덕률이랑은 거리가 한참 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을 그으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진심의 오용을 경계하는 뼈아픈 조언이거든요. 진심의 오용이요? 네, 우리는 보통 갈등이 생기면 내가 더 진심으로 대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상대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진심은 통한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공식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그 비인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비인에게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열면 그들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할 약점을 찾았다고 생각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양보를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호구의 직면으로 여겨요. 아, 호구의 증명. 진짜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섣불리 그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마음을 열었다가는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기가 막힌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듣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시간과 감정을 쏟았다가 상처만 크게 받은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결국 맹목적인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상대를 고치려 들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지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비인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는 맹목적으로 의리를 지키거나 예의를 다하는 게 독이 됩니다. 그냥 겉으로 최소한의 에티켓만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어적 경영이군요. 근데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 자료에서 인간관계를 무슨 물리학의 에너지 법칙처럼 묘사한 부분이 생각나네요. 아, 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랑 연결되는 개념이 주역에 있었죠. 네, 바로 동성상응, 동기상구라는 개념입니다. 동성상응, 동기상구.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찾는다. 즉, 끼리끼리 모인다는 뜻인데요. 보통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면 줏대 없이 남한테 휩쓸려가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역에서는 이것을 무의식적인 에너지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탁한 기운에 동화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염되는 거군요. 반대로 자기 삶을 묵묵히 이끌어가는 대인 곁에 머물면 굳이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나 역시 그 맑고 강한 기운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기운에 따라서 내 목적지가 성장의 자리가 될지 방황의 늪이 될지가 결정된다는 거네요. 네, 관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교환이니까요. 그럼 이 에너지가 소통되는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진단하나요? 자료를 보면 괴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아주 재밌게 묘사하던데요. 맞습니다. 주역은 우주의 변화를 기호로 표현하는데 소통의 상태를 태와 비라는 두 가지 상반된 궤로 설명합니다. 태와 비요. 네, 먼저 태를 시각적으로 그려보세요. 무거운 땅의 기운이 위에 있고 가벼운 하늘의 기운이 아래에 있는 형상입니다. 무거운 게 위에 있고 가벼운 게 아래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만나서 섞이겠죠. 교차가 일어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운이 섞이면서 막힘없이 소통이 잘 되는 아주 평탄하고 생명력 넘치는 상태가 바로 태입니다. 좋네요. 그럼 반대로 비는요? 비는 꽉 막힌 암흑의 상태입니다. 가벼운 하늘이 위에 있고 무거운 땅이 아래에 있어요. 그럼 하늘은 계속 위로만 가고 땅은 아래로만 가니까 영원히 만날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두 기운이 점점 멀어지면서 어떠한 소통도 일어나지 않는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상식이 안 통하는 그 비인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숨막히고 답답한 감각. 그게 바로 이 비인의 상태인 거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한자가 있어요. 방금 막혔다고 할 때 쓴 비와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완전히 다른 수집이 괴가 있습니다. 수집이 괴요? 여기서의 비는 무슨 뜻인가요? 견주어보고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친하게 지낸다. 발음은 같은데 뜻은 완전히 다르군요. 네, 텍스트는 이 수집이 괴를 통해서 친하게 지내는 데에도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조건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즉 아까 말한 꽉 막힌 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와, 이거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다 잘라내고 나면 빈자리가 생길 텐데 거긴 누구로 채워야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천화동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천화동인, 하늘천의 불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뜻이군요. 이것도 시각적인 묘사가 있죠. 네, 하늘 아래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꽃이 하늘을 향해서 아주 역동적이고 밝게 치솟아 오르잖아요. 내 눈앞에 그려지네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학연이나 지연 혹은 얄팍한 개인적 이익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공통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대인들과 모여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얄팍한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 네,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뜻을 가진 대인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을 이견대인이라고 표현해요.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네, 이것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결해 보자면 이렇게 맑은 기운을 가진 대인들이 모일 때 단순히 개인의 편안함을 넘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기보호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너지로까지 연결되는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가볼게요. 이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 수천 년 전 고전이 현대의 법치나 권력 문제에도 기가 막히게 적용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텍스트 후반부는 시스템과 권력의 속성을 아주 차갑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희 두 진행자는 철저히 중립을 유지하며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오직 이 텍스트의 주장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텍스트에 따르면 법치가 바로 서지 않고 사회 전체가 아까 말한 꽉 막힌 비의 상태, 즉 혼돈의 시대일수록 아주 위험한 부류가 득세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류죠? 텍스트는 이들을 동물형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동물형 정치인. 아까 개인관계에서 말했던 비인이 거대한 권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진화형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들에게 신념이나 염치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분석해요. 오직 탐욕뿐이군요. 네, 오직 본능적인 생존과 힘의 흐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이나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고요. 듣기만 해도 진짜 기거 빨리네요. 우리 사회의 피곤한 단면들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지고 동물형 인간들이 판을 칠 때 텍스트는 우리 대중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조언하나요? 여기서도 개인 관계에서 비인을 대할 때와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진흙탕 같은 싸움판에 절대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주거나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요? 네, 분노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순간 오히려 그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존재감을 키워주는 꼴이 되거든요. 철저히 경계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관되네요. 엮이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고대 시대라면 산속으로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부딪히며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이 암흑의 관계망으로부터 나를 단호하게 격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전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텍스트는 단순히 마음을 비워라, 참아라 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하고 차가운 방어막, 바로 법치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시합니다. 와, 고전 텍스트에서 법적 대응을 해결책으로 꺼낸다고요? 진짜 신선하네요. 네, 자료에서는 민법 제214조의 접근 금지 가처분이나 요즘 많이 쓰이는 스토킹 처벌법 같은 현대적인 수단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오, 완전히 실용적이네요. 상대가 억지를 부리거나 선을 넘을 때 내가 진심으로 달래려 하거나 의리, 관용을 베풀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노력으로 풀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라. 맞습니다. 법이라는 건 감정이 전혀 안 섞인 사회가 합의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현대적인 수단을 가차없이 사용해서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역이 말하는 단절의 현대적 기술입니다. 진짜 통쾌합니다. 상대를 벌주려고 법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가장 완벽한 구조적 격리장치로 쓰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대화의 흐름을 쭉 짚어보니까 결국 주역이 말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그냥 아침에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훨씬 더 전략적이죠. 네, 나의 귀한 에너지를 올바른 것에 쓰기 위해서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망을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경영하는 것.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오늘 자신의 관계망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네. 나를 깨워줄 대인이 내 곁에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내 에너지만 갉아먹는 비인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의 내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당신에게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훌륭한 사람, 군자라고 하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무한한 관용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성인군자 같은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주역의 서늘한 지혜를 빌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진정한 대인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단호하고 냉혹하게 요해한 존재를 잘라낼 수 있는가에 있는 것 아닐까요? 와, 잘라내는 능력이 대인의 촉도다. 네, 무조건적인 공감과 끝없는 용서만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에서 이 건강한 단절의 힘에 대해 당신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단절의 힘, 늘 좋은 사람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피곤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해방감을 주는 묵직한 화두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과감히 쳐내야 할 비의 관계와 소중히 곁에 둬야 할 대인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떠오르셨기를 바랍니다.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당신의 귀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나누며 깊이 사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깊은 탐구의 시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층 더 높여줄 새롭고 통찰력 넘치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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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바라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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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바라밀다